2018년 이른 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온 교환학생 엘리아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버스를 타고 전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늘 TV 화면 속에서 보던 반짝이는 한국이 맴돌았지만 막상 현실의 풍경은 그가 상상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복잡한 간판, 쏟아지는 말들, 흘러가는 사람들 속에서 엘리아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향에서 받은 장학금과 약간의 생활비, 그리고 가끔 들어오는 가족의 응원이 그를 한국까지 데려왔지만 그 뒤에 놓인 외로움은 이제 그만한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주대학교에 도착한 첫날, 기숙사방은 이미 가득 차 있었고 주변 모텔은 외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엘리아는 우연히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온빛 하숙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외국인 학생 환영, 영어 한국어 가능, 따뜻한 밥상이라는 문구가 그의 눈을 멈추게 했고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연륜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좋은 자라고 소개한 그녀는 아직 방이 하나 남아 있다고 말해주며 춥지 않게 준비해 둘게요. 언제든 와요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엘리아에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몇 번의 버스 환승 끝에 도착한 온빛 하숙. 조용한 골목, 낮은 담장, 그리고 소박하게 세워진 나무 간판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조은자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익숙한 미소로 엘리아를 반겼습니다. 그 순간 엘리아는 여기가 자신이 처음 마음을 놓아도 되는 공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빛 하숙에는 이미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미술학도 안젤리크, 브라질 출신의 활달한 청년 마르코, 일본 교토에서 온 조용한 사유리, 그리고 말수가 적지만 지적인 중국인 웨이처. 이들 모두가 낯선 타국에서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과 말투, 식탁 위에 오가는 음식 속엔 적응과 그리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하숙집의 주인 조은자는 단순한 숙소 제공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나는 된장국 냄새로 모두를 깨우고 저녁이면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어주는 사람. 그녀가 만든 식탁은 언제나 따뜻했고 함께 둘러앉은 학생들은 하나둘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엘리아 역시 서툰 한국어와 어설픈 몸짓 속에서도 조금씩 자신을 내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누운 엘리아는 불을 끄고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낯설지만 적어도 오늘은 누군가가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었고 누군가는 그를 기다려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얼었던 마음에 아주 작고 미세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아에게 전주의 초봄은 낯설고 차가운 계절이었습니다. 유독 추운 그의 겨울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고 얇은 점퍼 하나로는 밤바람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따뜻한 기후에서 자란 그의 몸은 쉽게 체온을 빼앗겼고 적응하지 못한 마음은 더 깊은 외로움에 잠기곤 했습니다. 조은자는 그걸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엘리아의 눈빛, 식사 중 말이 줄어드는 횟수, 늦은 밤, 텅 빈 마당에서 혼자 서성이는 모습까지 모두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외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아들이 입던 외투였습니다. 요즘엔 안 입으니까 너 입어봐요. 맞을지 모르겠네. 조심스레 건넨 그 말에 엘리아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손때 묻은 털의 투였고 색도 발에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든 순간 가슴 어딘가가 뜨겁게 울컥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외투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숙집 식구들이 모인 거실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월드 쿠킹데이라는 이름으로 학생 각자가 고향 음식을 준비해 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마르코는 브라질의 무케카를, 안젤리크는 프랑스식 키슈를, 사유리는 일본식 오차즈케를 만들었습니다. 엘리아는 고민 끝에 가나 전통 음식인 졸로프 라이스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냄비 안에서 익어가는 고추와 토마토의 향, 낯선 양념의 주방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조은자는 엘리야 옆에 붙어 재료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건 어떤 맛이 나는 거야? 이 고추는 많이 매운 편인가? 함께 요리하며. 그는 자연스럽게 웃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거실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각자의 언어로 건배 인사가 오갔습니다. 그날은 외로움도 피로도 향수병도 잠시 잊을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조은자는 이 다문화 식탁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살짝 붉혔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집이었지. 모두가 다르고 그래서 더 따뜻한. 하지만 그 밤 늦은 시각 엘리아는 조용히 마당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고국의 가족들, 학업에 대한 부담, 언어 장벽, 그리고 자신이 정말 잘해내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들이 고요한 밤바람을 타고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사람은 마르코였습니다. 그가 슬며시 다가와 물었습니다. 너 지금 울고 있는 거야? 엘리아는 고개를 저었지만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은자는 그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여기서 자요. 혼자 있으면 더 외로울 테니까. 낯선 방, 낯선 침대. 그러나 그곳엔 따뜻한 이불과 작은 전기난로가 켜져 있었습니다. 조은자는 아주 조용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어릴 적 엄마에게 배운 노래라고 했습니다. 엘리아는 그 말도 그 멜로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울림은 마음속 한 자리를 포근히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렇게 처음으로 한국에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외로움이 조금씩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침대 하나를 공유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늦은 봄으로 접어들 무렵 전주는 따뜻한 햇살과 함께 벚꽃이 지고 초록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온빛 하숙도 한결 활기를 띠었고 학생들은 여유 있는 오후를 즐기며 수업과 일상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아 역시 학업과 아르바이트 사이를 오가며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은자와의 관계도 깊어져 그녀를 할머니라 부르기 시작했고 조은자 역시 그를 우리 엘리아라고 부르며 친손주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엘리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고향의 형 이름이 떠 있었고 엘리아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형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 할머니가 입원하셨어. 이번엔 좀 심각해. 엘리아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숨을 고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으신 거야? 그날 밤 엘리아는 하숙집 마당 끝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은 어두웠고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가능한 빨리 귀국하기 원했지만 항공권을 살 여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교환학생 신분으로 갑작스레 귀국할 경우 학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습니다. 조은자는 그런 엘리아를 멀리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말을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옆에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엘리아는 참았던 눈물을 그제야 터뜨렸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을 못 봤어요. 너무 늦었어요.
할머니의 별세 소식은 엘리야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생계를 위해 도시로 나가 있는 동안 그를 키워준 사람이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엘리야는 학교조차 다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던 존재였기에 마지막 인사를 못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르코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조은자에게 상황을 알렸고 조은자는 잠옷 바람 그대로 엘리야가 있는 마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를 꼭 안아준 조은자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잘 돼서 돌아오길 바랐을 거야. 지금 어디선가 너를 꼭 안고 있을지도 몰라. 다음 날 하숙집 식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엘리야를 위로했습니다. 안젤리크는 할머니와의 추억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고 제안했고, 사유리는 따뜻한 녹차를 준비해 일본의 장례 문화에 대해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웨이청은 병원비와 장례비를 국제송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필요한 절차를 직접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말보다 깊었고 그 정성은 엘리야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은자의 위로는 또 다른 결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엘리야의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방에 작은 난로를 켜두며 밤마다 조용히 방문을 두드려 물었습니다. 잘 자고 있니? 배고프진 않니?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놓여진 뜨끈한 국. 한 그릇이 엘리야의 허기진 마음을 덮어주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지나는 동안 슬픔은 조금씩 엷어졌고 엘리야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할머니가 바라던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라도 그는 이곳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짐이 생기자 엘리야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책상 앞에 붙어 앉았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깊고 무거워 한 번 빠지면 쉽게 벗어나기 어렵지만 엘리야는 점차 그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들어 다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아침이면 하숙집 부엌에서 조은자와 마주보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은 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바랐던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만은 진심이었기에 엘리야는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도서관에 남아 한국어 교재를 펼쳤고 수첩에 모르는 단어를 하나하나 적어가며 문장을 익혔습니다. 조은자는 그런 엘리야를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책상에 앉은 엘리야의 옆에 작은 간식을 놓아두거나 공부 중 멈춰 앉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말했다죠. 우리 엘리야는 참 잘하고 있어요. 정말 대견해요. 그 말은 칭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믿는다는 말이었고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후로 엘리야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교내 프레젠테이션 수업에서 유창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한국어로 발표를 진행했고 수업을 듣던 교수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겠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중간고사에서는 세 과목에서 상위 20% 이내의 점수를 받아 교수진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온빛 하숙 식구들은 그런 엘리야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마르코는 즉석 삼바 댄스를 추며 분위기를 띄웠고 안젤리크는 엘리야의 모습을 담은 초상화를 선물했습니다. 웨이청은 발표 자료에 쓰일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직접 만들어주며 이건 내 방식의 축하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조은자는 하숙집 마당에 작은 등을 켜두었습니다. 학생들은 등불 아래 둘러앉아 각자의 모국어로 자신이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을 낭송했습니다. 엘리야는 고향 나이지리아에서 할머니가 자주 읊던 한 토속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슬프고도 따뜻한 울림에 조은자와 안젤리크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편 하숙집에서는 조은자의 제안으로 스터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주 한 번 저녁을 먹은 뒤 거실에 모여 한국어 공부와 전공 과제를 돕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르코는 교과서 문장 해석을 도와줬고 사유리는 발음 교정을 맡았습니다. 안젤리크는 과제 발표용 포스터 디자인을 도왔고 웨이청은 엑셀과 통계 프로그램을 알려주었습니다. 스터디 모임은 단순한 공부 이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취하는 기쁨을 나누며 그들은 어느새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야와 조은자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엘리야, 내가 돌아갈 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니? 엘리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요. 당신처럼요. 조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긴 세월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인연을 보내고 맞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잔잔한 미소였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며 전주는 서서히 푸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온빛 하숙의 마당에도 나팔꽃과 봉선화가 피어났고 아침이면 새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학생들은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짧은 휴식을 즐기기 시작했지만 엘리야는 고민에 잠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공과 연계된 한 중소기업에서 엘리야에게 인턴십 제안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었고 영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엘리야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사 측은 인턴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 졸업 후 정식 채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큰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한국어 실력, 새로운 업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숙집과 조은자를 떠나야 한다는 정서적 거리감까지 모든 것이 엘리야를 갈팡질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은자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번 인턴 제안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한국어가 어렵고 또 제가 괜히 민폐 끼치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조은자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엘리야, 내 마음은 어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해? 엘리야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네, 해보고 싶어요. 두렵긴 해도 제 인생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기도 하고요. 조은자는 그 말을 듣고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해보는 게 맞지. 넌 준비돼 있어. 걱정 마. 나는 여기서 늘 너 응원할 테니까. 그 말에 엘리야는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란 사실이 그 어떤 용기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엘리야는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신없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사무실 분위기, 복잡한 업무 지시, 그리고 아직 익숙지 않은 비즈니스 한국어까지 모든 것이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회사 내 팀장은 엘리야의 열정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며 하나씩 차근히 알려주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엘리야는 온빛 하숙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을 보러 가고 저녁 반찬을 만들며 조은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은자는 종종 엘리야를 부엌으로 불러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도 김치찌개는 끓일 줄 알아야지. 그럴 때마다 엘리야는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죠, 할머니. 제가 나중에 한국 음식점도 열 수 있을지 몰라요. 한편 하숙집에는 새로운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 온 나그, 영국 출신의 줄리, 베트남의 린 등 각기 다른 문화를 지닌 이들이 모였고 엘리야는 이제 선배의 위치에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신입생들에게 버스 노선과 마트 위치를 알려주고 첫 한국 음식에 놀라는 그들에게
조용히 설명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과거의 엘리야가 지금의 엘리야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제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던 사람이 아닌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며 전주의 하늘은 한결 높아졌습니다. 마당에 봉숭아는 꽃을 털어냈고 바람은 더욱 선선해졌습니다. 온빛 하숙의 주방에서는 여전히 좋은 자의 손길로 국물이 끓고 있었고 밤이면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교환학생들의 체류 기간이 하나둘 끝나가면서 작별 인사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먼저 떠난 사람은 사유리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그녀는 하숙 식구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다시 찾아갔고 좋은 자에게 직접 만든 향낭을 선물했습니다. 그 다음은 마르코였습니다. 브라질로 돌아가기 전날 밤 그는 모두에게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언젠가 꼭 브라질에서 다시 보자며 마지막 밤엔 자신의 삼바 음악을 틀어놓고 마당 한가운데서 혼자 춤을 추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광경이었죠. 웨이청은 중국 대기업 입사를 앞두고 짐을 꾸리며 말했다죠. 어쩌면 다시 한국에 올지도 몰라. 이젠 여기 내 두 번째 고향이야. 엘리야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의 불안과 낯설음, 그리고 좋은 자를 처음 만났던 따뜻한 기억들이 떠올랐고, 이제는 자신도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실감났습니다. 좋은 자는 늘 그랬듯 떠나는 사람과 오는 사람 모두를 품었습니다. 식탁에는 이별과 환영을 함께 담은 음식이 올랐고 사진첩에는 한 장씩 새로운 추억이 더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죠.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우리는 또 어디선가 이어질 거예요. 엘리야는 좋은 자의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좋은 자와 온빛 하숙은 단순한 스쳐간 인연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 의미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입 하숙생들에게 익숙한 공간을 소개해주며 자연스레 좋은 자의 오른팔이 되어갔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벽에 못을 박고 간단한 전등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자는 그럴 때마다 대견하다는 듯 어깨를 툭툭 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젠가 이 하숙집을 멈춰야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내가 이 집을 계속 지킬 수 없게 되면 그땐 이 따뜻함을 이어줄 누군가가 있겠죠. 꼭 내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닿는다면 누구든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단순한 건물 하나가 아닌 삶의 한 방식과 마음의 자세를 누군가에게 이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온빛 하숙이 가진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 또 다른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교환학생 기간이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턴십은 끝났고 회사에서는 정식 채용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동시에 고향에서도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늦가을의 전주는 조용했습니다. 나무들은 잎을 떨고 왔고 온빛 하숙 마당의 텃밭도 한결 비어 보였습니다. 계절의 끝자락에선 언제나 이별이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죠. 엘리야는 요즘 매일 아침 고요한 마당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마음속 저울 위에 두 개의 선택지가 무겁게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회사에서 받은 정식 입사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시장을 타깃으로 한 무역부서에서 언어와 현지 경험을
가진 인재로서 성장할 기회였습니다. 조건도 나쁘지 않았고 향후 대학원 진학 시 일부 장학금도 지원해 주겠다는 말까지 들었죠. 반면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고향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할머니 없이 집을 꾸려가고 있는 형과 조카들. 그들이 엘리야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지금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에 남아야 할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지. 그녀는 잠시 조용히 엘리야의 눈을 바라보다가 아주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엘리야, 내 할머니가 바랐던 건 내가 어디서든 잘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내 할머니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남는 것도 돌아가는 것도 다 괜찮아요. 단지 후회 없는 선택이면 돼요. 그 말은 엘리야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두 곳 모두의 마음을 두고 있었고 어느 쪽이 옳다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 끝에 엘리야는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수신이는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존재하는 유일한 조언자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여기에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걱정 마세요. 여기에도 저를 사랑해주는 할머니가 계시답니다. 편지를 쓰고 난 뒤 엘리야는 좋은 자에게 말했습니다. 저 남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더 많이 배워보려고요. 언젠가는 고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요. 좋은 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따뜻한 미소로 말했죠. 그래, 그 선택 참 잘했다.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 자랑스러운 내 손자야. 그날 밤 온빛 하숙에는 조촐한 축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엘리야가 직접 만든 가나식 졸로프 라이스와 김치전이 나란히 놓였고 새로 들어온 학생들과 예전 하숙생들이 영상통화로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젤리크는 파리에서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보냈고 마르코는 브라질에서 보낸 음성 메시지 속에서 삼바 리듬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좋은 자는 식탁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으니 내가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쇼. 엘리야는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주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 손을 통해 느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결국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2025년 초겨울의 전주. 나무들은 모두 가지를 드러냈고 온빛 하숙의 마당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부엌에서 피어올라 복도를 타고 거실로 퍼졌고 좋은 자는 여느 날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예전만큼 힘이 실리진 않았지만 표정만큼은 여전히 단정하고 분주했습니다. 그날 익숙한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엘리야였습니다. 무역회사에 정식 입사한 후 바쁜 출장과 프로젝트로 전주를 자주 찾지 못했지만 그날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좋은 자는 그를 보자 환하게 웃었고 손을 맞잡은 채 식탁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 건강 괜찮으세요? 응, 뭐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그래도 너 보니까 힘이 나네. 엘리야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아프리카 전통 문양이 수놓인 작은 스카프와 한국어로 번역된 가나의 시집이 들어 있었습니다. 좋은 자는 손으로 천을 매만지며 말했다죠. 엘리야, 넌 나한테 매번 이런 걸 주는구나. 정말 고맙다. 이날 온빛 하숙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함께 지냈던 사유리, 마르코, 안젤리크, 웨이청이 각국에서 다시 모였고, 이들은 전주로 돌아와 좋은 자에게 늦은 인사를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관광기획사가 되었고, 누군가는 브라질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했고, 누군가는 예술가가 되어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온빛 하숙에서의 시간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여기가 아니었다면 낯선 나라에서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날 밤 마당엔 작은 등불이 켜졌고 거실 한편에선 각국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모두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언어로 축배를 들었고 좋은 자는 언제나처럼 식탁 끝자리에 앉아 모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 집은 정말 하나의 세상이네요. 좋은 자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 집은 내가 젊을 때부터 꿈꿔왔던 집이었단다. 누구나 들어와 쉴 수 있고 누구나 나가며 힘을 얻는 그런 곳. 그리고 이제는 이 집이 나 없이도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 엘리야는 놀란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이제 쉬어야지. 예전만큼 밥상도 못 차리고 장도 보기 힘들어졌어. 누군가 이곳을 이어줬으면 해. 이 마음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 줄 사람 말이야. 엘리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 어딘가엔 오래전부터 그 바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듬해 온빛 하숙은 새로운 형태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자는 물러나고 젊은 관리자가 집을 맡았습니다. 그는 하숙을 운영하되 좋은 자의 방은 그대로 남겨두었고 그녀가 심은 화초들과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좋은 자는 가끔 마당 끝 벤치에 앉아 학생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예전에 엘리야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마르코의 춤사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흥얼거리던 자장가도. 엘리야는 지금도 종종 전주를 찾습니다. 출장 중에도 시간이 나면 들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 온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기선 누구든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다 다르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다고. 그렇게 온빛 하숙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작은 식탁, 포근한 담요, 그리고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세상이 조금은 덜 낯설어지는 그 공간.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다음 사람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웃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이방인의 발걸음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온기는 당신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